경영 TV 시청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Right now. 이 질문은 약간 좀 우문 같은데요. 저 늘 항상 건강하시다고 알고 있어가지고 그 가장 마지막으로 크게 아프셨던 적이 그런 건 없죠. 저는, 없죠. 예. 고등학교 때 내가 피를 많이 빼고 학교를 다녔으니까 낮에 공장 다니면서 야간 학교를 가려면 저녁을 못 먹습니다. 항상. 왜냐면 직장에서 끝나가지고 야간 학교로 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서 7시, 8시 끝나가지고 학교 수업 시간이 야간 수업 시간에 가야 되니까 밥은 못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 12시, 11시 끝나요. 야간 학교. 그러니까 밤 11시까지만 밥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뭐 밥 한 끼를 먹다 보니까 많이 쓰러지는 뭐 한 200~300번 쓰러졌겠죠. 뭐 길거리 가다 보면 쓰러지고 이런 건 많이 있어서 아파서 뭐 병원에 가서 입원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공약 이런 거 보시면 출산을 굉장히 장려하고 결혼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신혼부부들한테 굉장히 좋은 정책들을 많이 제시하셨는데 막상 이제 총재님 본인은 지금 미혼이시라 혹시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여러분들은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저 출산입니다. OECD뿐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최저 출산이고 우리나라만 전 세계 석학들이 한반도가 세계에서 인구 문제로 없어지는 나라 첫 번째다. 이거는 전 세계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30년 전에 출산 정책을 내놨죠. 삼삼 정책 가운데 결혼하면 1억, 그 당시 애 낳으면 3천만 원, 지금 5천만 원이죠. 그거를 이야기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그렇게 해서 우리 일본이 인구가 1.7%가 됐을 때 일본이 국가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인구 장관을 임명했어요. 그래가지고 2%가 넘었죠. 그리고 일본 인구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한 게 벌써 한 20년이나 됐어요. 근데 우리는 말입니다. 내가 20년 전에 우리나라 위험하다 했을 때 초등학교가 그때부터 없어졌어요. 지금까지 3,600개 없어졌는데 3,600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럼 인구가 5천만이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옛날 58년 개띠 그때 인구가 태어난 애들이 100만 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작년에 25만 명이에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가 58년도에 100만 명이 태어났어요. 그 이후에는 그냥 급격히 인구 저 인구 정책을 써가지고 둘만 낳아 잘 길자 그러다가 하나만 낳아 딸아들 말고 하나만 낳자 이러다가 인구 정책하는 게 내한테 불만이었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큰일 난다.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니 이거 안 된다. 이래가지고 내가 그 당시 출산하면 3천만 원, 애 결혼하면 1억 뭐 이런 공약했죠. 예, 총재님 다른 성범죄자들에 대한 앞으로 대통령이 되시면 처벌이라든지 그런 건 어떤 식으로 좀? 그러니까 성범죄자들은 이제 그 부모에 대한 벌금형으로 그 애들은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 청소년들은 부모가 상당한 벌금을 내게끔. 그래서 만약에 부잣집 아들이면 재산이 몇 억을 내놔야죠. 뭐 이런 식으로. 재판형이 청소년들에게는 실형이 아니고 부모의 연대 책임을 물어서 물질 재판으로 벌금형으로 갑니다.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해요. 청소년들이 법적으로 처벌하기 곤란하니까 청소년이 무슨 사고를 저지르는데 아무도 책임이 없다. 이거는 안 되니까 부모들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시켜야지. 교육 당국자의 책임으로. 성범죄자들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성도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있는 사람은 자가용 몰고 다니면서 대학생이 데이트를 마음대로 하는데 없는 사람은 그냥 여자하고 연애도 안 해 못해요. 왜? 뭐 단칸 꼬시방에서 뭐 집도 절도 없이 지내는 학생은 연애하기가 좀 어려운 애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보상 절차를 거치고 다시 안 하겠다고 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은 무조건 전과자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성범죄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을 최원칙으로.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공약을 그 전에 흡입 봤는데 굉장히 그 책도 있고 그래가지고 봤는데 그 정부부처 개편 관련해서 내용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어느 부처는 폐지하고 여성부는 폐지하고 통일부 폐지하고 여기 남녀 인권도 이제 젠더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의 동일하게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어떤 나라에서는 남녀 화장실도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남녀를 왜 구분하냐? 뭐 이래가지고 남자 화장실 옆에 여자가 들어가고 여자 화장실 옆에 남자가 들어가고 이렇게 젠더 개념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앞으로는 그게 변화된다. 이걸 너무 분리시키니까 성범죄가 오히려 증가한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측에도 말씀하셨는데 대선 후보 출마하시는 뭐 공탁금도 내야 되고 하니까 총재님께 내가 돈이 많아서 얘기하는 거 아니라 사명감으로 지금 계속 출마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한국이 보다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질문 중에 보니까 혹시 저 재테크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다고. 재테크는 내가 강의해서 하늘공에서 들어오는 수입이죠. 그 수입이니까 작년에 제가 세금 낸 게 한 50억 냈어요. 세금만 50억?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정치인 중에 1위 했죠. 1위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출마자들 지난번 시장 나갈 때 전 부산하고 서울 지방선거에 나간 후보자 중에 1위 했죠. 뭐 1년에 한 50억을 세금 내는데 코로나 끝나면 1년에 한 200~300억은 내지 않을까. 하면 신도가 더 많이 지금. 이제 코로나 끝나면 더 많지. 코로나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50억을 냈으니까 금년에도 한 50억 되죠. 금년에 한 60억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나는데 코로나만 없으면은 1년에 한 200억 내고
나중에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건희가 내는 세금보다는 내가 종합소득세를 더 많이 내지 않느냐. 뭐 그렇게 내가 보고 있고 또 전체 수출을 해서 버는 돈보다 내가 내는 세금이 더 많을 수가 있다. 나중에는 그렇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국가가 이익이죠. 여기 질문 중에 총재님 같은 경우는 다른 대선 후보들하고 선의의 경쟁하시는 걸로 유명하신데요. 저는 뭐 어떤 후보도 예. 항상 칭찬해 주지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며칠 지난 토요일에 내 강의 때 그 경기도 지사 이재명 그 뭐 욕설을 한 거 그거는 누구나 감정을 돋우면 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후보자하고 그런 카리스마도 있어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자기한테 누명을 씌우면 욕설도 할 수 있다. 나는 그랬고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그런 분도 뭐 장모 그걸 가지고 유난히 언론에 띄운다거나 그런 행위는 연좌제가 없으니까 부모님의 죄를 가지고 아들한테 너무 덮으시면 안 되니까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내가 그런 거나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양 후보들이나 나와 경쟁자들을 비난해서 내가 표를 얻으려고 하면은 아까 내가 청소년 성범죄자들에게 관대하게 처리하겠다고 한 거와 같이 국가의 책임을 면해버리고 그 애들한테만 덮으시는 거예요. 애들에게 성적인 부익부, 빈익빈. 뭐 집안이 좋은 애는 맨 뭐 여자가 천지고 뭐 돈 없는 애는 여자가 없고 뭐 이러다가 여자 만나면 그 여자가 그 가난한 거 알아가지고 그 남자 떼내내라고 성범죄자로 신고해가지고 그 사람 그냥 교도소 넣어버리고 그리고 돈 많은 사람한테 갚아버리고 그러니까 그 돈의 피해를 본 청소년이 많다는 거. 알겠습니다. 연애하다가 성범죄자로 몰린 애들도 있어요. 전에 말씀하셨을 때 영입하고 싶은 정치인으로 안철수 씨하고 김동연 씨를 꼽으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깨끗한 게 특징이에요. 예, 그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치인으로 제일 중요한 자질이 깨끗한 게 아닙니다. 깨끗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는 국민을 안정되게 하고 안보를 안전되게 하고 경제를 살리는. 그래서 정치인으로 의심해야 될 거는 탄소양. 우리 국가가 발생하는 탄소. 탄소요. 이 탄소양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자. 그 다음에 탄소양을 줄이면서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경제 마인드. 국민을 물질적으로는 불행하지 않게 하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마인드가 첫째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도덕성은 한 3번째 정도 된다고 하죠. 도덕성은. 문제는 지구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완벽한 환경을 크리어하게 하겠다. 이 신념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 그것을 하면서도 경제는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세계 경제 1위 국가 10만 부를 5년 안에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 대신에 또 탄소 중립화, 탄소량을 줄이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탄소 배출하는 이런 산업시설 자체는 앞으로 저탄소 국가로 세계에서 가장 탄소를 적게 쓰는 그런 나라도 우리가 한번 꿈꿔봐야 돼요. 총재님은 정치인이라는 표현보다 혁명가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저탄소를 주장하고 또 청소년들의 성범죄를 국가 책임으로 돌리는 이유는 교육이 망가진 거예요. 애들이 도덕 교육 시간은 없어요. 그냥 가서 그냥 영어 해라, 뭐 체육 시간에 수학 해라, 뭐 이러니까 애들이 무슨 공자, 맹자 이런 유교 사상이나 불교, 기독교 이런 정상적인 종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과학이 아닌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 이런 걸 애들이 몰라요. 뭐 5만 마이크로의 이런 작은 정자가 여성 몸에 들어가서 난자를 만나서 애가 돼서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런 안 보이는 세계, 이런 신비스러움을 애들은 잘 몰라요. 그렇게 그걸 알면은 친구끼리 서로 존경하게 되고 이러는데 남의 인권을 그냥 잘 모르니까 그냥 여성을 성폭행하고 뭐 이러겠죠. 다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 안상수 후보님하고 좀 각별하신 보도가 많이 나와가지고요. 혹시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좀. 안철수를 만나겠다고 했더니 안상수 씨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한 90%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영적인 힘이요. 그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작동하는 겁니다. 내가 안철수를 좀 보자고 했더니 안상수 씨가 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천 또 CEO 말단 회사 직원에 들어가서 대표가 되고 또 국회의원 2번, 3번 하고 또 인천시장을 2번 하고 아직 그분 같은 그 삼박자 천지인을 갖춘 정말 경영 우리 입법 경험, 그다음에 행정 경험 이런 걸 두루두루 갖추고 신화적인 이런 건설을 했다는 거. 인천대교, 송도, 우리 뭐 이런 걸 한국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송도를 한국의 맨하탄을 만든 그런 저력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궁금해하는 것 중에 이번에 남한산성에서 대선 출마하셨던 것도 남한산성, 행주산성, 행복의 주입니다. 행주, 행복이 있는 주예요. 5대양 6대주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긴장해가지고. 거기서 이번에 백마 타시고 이거 사실 근데 그거는 직접 기획을 하셨어요. 해방 한 달 앞두고 264라는 독립군이 여성 감옥에서 죽어요. 한 달 앞두고 죽는데 거기다 이 혈서로 시를 써라는 게 그게 광야입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어요. 예, 예. 이런 식으로 나가죠. 예, 예. 거기에 다섯 번째 소절.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부르게 한다. 그 그자가 나올 안 때는 그래도- 백마 타고 온다. 예, 안 그래도 총재님 그 7번 이제까지 출마하셨고 그렇지. 이제는 기회가 됐다. 이제 때가 됐다. 이제는 때가 됐고 기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 시장 선거에서 3위를 하셨잖아요. 네. 예. 3위도 하셨고 그런 부분인데 그걸 거꾸로 하면 내가 1등이지. 예. 저희 안상수 후보하고도 그 좋은 그렇습니다. 선의 경쟁을 하고 그 1등은 당연히 총재님이 하시겠지만 2등은 누가 하실 거라고 생각? 안상수 후보가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하여튼 대선에는 예. 등수가 없습니다. 등수가요? 다 애국자예요. 아, 예. 다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겠다. 예, 예.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죠. 예. 그러면 거기서 한 사람이 대표로 되면은 예. 그 밑에 떨어진 사람들도 같이 가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떨어진 사람은 등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함께 출마하셨던 분들 중에서 함께 그 정부에서 일하고 싶어 하신 후보는 또 있어요? 아니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은 예. 나는 이제 대통령 당선이 좀 특이합니다. 예. 그 당시 출마자들을 전부 명예 부통령으로 임명해요. 안 하겠다는 사람 할 수 없죠. 예, 네, 그래가지고 자문을 구해요. 예. 그들이 내는 정책도 예. 다 자문을 구해서 아. 청와대에서 예. 주기적으로 만나요. 떨어진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국가 정책 대통령의 부통령 자격을 주니까 예. 대통령 임명하는데 난 부통령 안 하겠습니다. 그럼 할 수 없지만 예. 부통령의 지위에 그 부르기는 부통령으로 부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가 같이 가겠다. 여야를 예. 초당적으로 가겠다. 그 시간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총재님 같은 경우는 총재님 특유의 정책 공약이랑 근데 지금 맨 처음 그 공약을 사람들이 처음 봤을 때는 뭐 그런데 지금은 뭐 다른 대선 후보들도 그 약간 뭐가 따라하는 듯한 예. 예. 비슷한 뭐 그러니까 어느 후보 공약이 제일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정책 중에 제가 이제 우리나라 정치사 100년 사이에 예. 모든 정치인의 정책 중에 제게 교과서가 되어 있어요. 예. 그게 이정표입니다. 예. 그 이정표에서 따가니까 전부 다. 예. 그러니까 정치의 메카죠. 예. 정책의 메카. 그걸 만들었고 하나의 우리가 로마법을 따라가듯이 로마법을 표본해서 우리 한국법이 대륙법이잖아요. 예. 로마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에 만들었듯이 허경영의 그 정책이 우리 한반도의 정치의 정책 메카가 되어 있어요. 그 이재명 경기지사 그 기본소득 이런 거 얘기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먼저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20만 원씩 주는 거. 예. 그게 내가 70만 원 주는 공약을 그대로 가져갔다고 이준석 씨가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재명 지사가 예, 예. 두 번째로 많이 예. 뭐 가져갔다고. 예, 예. 뭐 안 가져간 사람은 없어요. 나경영도 가져갔고. 그 안 그래도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안보관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유사한 느낌이 유사한 걸 예. 그러니까 제 공약을 갖다 놓고 연구하는 거죠. 33가지 갖다 놓고. 근데 어느 정치인이 옛날부터 정책을 33가지를 딱 FM을 만든 사람은 없어요. 그 맨 처음 말씀하셨던 그 33가지 정치 공약이 이번에 좀 바뀐 거라면 좀 액수가 올라가거나 그런 거 그 X만 조금 없습니다. 단 제가 대통령이 되면 2달 안에 18세 이상 전부 1억씩 주겠다는 거. 그러니까 18세 이상 식구가 5명인 사람은 5억이 들어옵니다. 뭐 여기 우리 카메라맨도 뭐 우리 기자님도 1억을 받아가는데 부부가 2억을 나오잖아요. 그 예산은 일이 아닙니다. 뭐 다른 당 찍으시면 찍고 그건 알아서 하시는데 상당히 좀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 올해 대선은 어떤 흐름으로 좀 지금 워낙 그 지금까지의 대선은 예. 항상 국민의힘의 당 대표와 대변인을 보면 이번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 이준석 대표랑 그렇죠. 예. 그게 대변인. 예. 이름 양준호인가? 양준호. 양준호. 이 무슨 말이냐면은 당 대표를 뽑는데 국회의원들을 다 제치고 36살짜리 청년이 됐어요. 그 다음 당 대변인을 뽑는데 국회의원들 다 141명 제치고 거기에 기라성 같은 사람 중에 26살 먹은 이제 대학교 가처럼 한 사람이 됐어요. 이건 뭐냐면은 국민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물갈이를 원하. 기성정치권을 싹 바꾸라. 이런 어떤 뭐가 있어 메시지가.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젊은 사람들을 전진 배치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펴겠죠. 그러면 이런 국가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대선은 여전히 여야의 후보들이 기성정치인들이 나와 있잖아요. 또 이쪽에는 검찰총장도 나와 있고 이런 식이지만 실제 이번 대선은 국민들이 그런 식으로 여야에 휩싸이는 대선을 하지 않을 거다. 왜? 생사가 백척간두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허경영이가 주겠다는 정책이 야 이거 정책은 저 사람께 검증됐다. 그래서 KBS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허경영은 황당이라는 그 이미지에서 100% 탈바꿈 해가지고 정확하다는 이미지로 바뀌었다. 저 사람이 내는 공약을 다 따라하니까. 또 저 사람이 말한 것이 박근혜 예언이나 모든 예언이 적중했다. 그래서 요새는 허경영 공약, 허경영이라는 키워드가 황당해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확실로. 예. 그게 KBS에서 1시간 동안 제 방송을 내보내면서 그 키워드를 내보냈어요.
그래서 허경영의 키워드는 이제 황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허경영이가 1억 주겠다. 그럼 저 텔레비전 줄 거야. 매월 18세부터 죽을 때까지 150만 원 준다. 확실히 줄 거야. 예, 그 대선 관련해서 지금 아까 그 말씀이 인상적인데 한국의 대선은 그 국민의힘 당 대표하고 대변인이 누구냐가 바로미터라는. 그렇습니다. 그 결과 대선 결과가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여야의 유력 후보들이 다 국회의원이 아니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국민들이 예. 그 대선 후보를 예. 배신하는 결과가 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야 후보를 보이콧 해가지고 국민들이 처음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그 선거혁명이 실제 일어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목격하게 될 거예요. 아니 뭐 사실 그 저는 이제 기자 입장이니까 뭐 누가 될 거다 뭐 이런 관점도 사실 없고 뭐 그러고 한데 일단 총재님이 잘 되셨으면 좋겠다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기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씀은 그러니까 그 전보다 더 많은 득표율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예. 그래가지고 하면 저기 뭐 아까 계속 여야 후보를 뭐 일단 선의로 항상 좋게 말씀하시는 예. 상황이고. 저는 정책으로 하지. 예. 사람은 어떤 사람도 사람을 내가 좋아해요. 예.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젊은이들이 무슨 뭐 성범죄를 저질러 그래도 내가 예. 강력하게 할 수 없는. 여야 정책을 그 전혀 안 보시진 않으셨을 것 같고 예. 또좀 맞아요. 예. 다 되게 어디 정책이 그나마 좀 낫다 생각하시나요? 여야에게는 정책이 있다고 말하면 거짓말. 아, 예, 예. 예. 어떤 후보를 떠올리면 정책이 떠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안 떠올라요. 허경영 하면 결혼하면 1억, 애 낳으면 3천만, 뭐 1억 주고 매월 150만 이게 떠오르는데 여야 정치인 하면은 그 뭐 정책이라는 게 우리가 귀에 벌써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의 얼굴은 떠올라요. 그렇습니다. 그 허경영 하면 공정부야 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여야 후보하면 검찰총장, 뭐 전화 경기도 도지사 뭐 이 정도지. 그 사람의 정책이 모르죠. 한 달에 기본소득 4만 원 주겠다는 거. 그 4만 원이 기본소득이 안 된다는 거.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윤석열 후보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검찰에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최고위직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1급까지 총장까지 올라간 사람은 검증이 끝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 장모니 뭐니 이런 걸 가지고 따져봐야 그 사람은 검증과 검증을 거쳐서 올라갔어요. 뭐 그 사람이 박근혜를 뭐 잡아넣는데 기여했다 뭐 이런 말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거는 업무상 그 사람이 처한 입장에서 뭐 그건 당연히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 업무를 안 볼 수 없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따진다면 누가 공직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검찰총장까지 올라간 사람은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다.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도 예. 국회는 안 했지만 예. 도지사까지 올라갔다면 그 사람은 입지전적으로 야합을 해서 어쨌든 중앙대학을 거쳐서 그래도 도지사까지 올라갔다는 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나는 있다고 보여요. 뭐 윤석열 총장이나 뭐 이재명은 충분히 대통령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아까 안철수 씨나 이런 분들은 청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것처럼 윤석열 후보는 어떤 장점이 있고 이재명 기사 어떤 그러니까 장점이 윤석열 후보도 안철수만큼은 청렴하다고 봐요. 그렇게 봅니다. 안철수만큼 청렴. 이재명 씨도 안철수만큼은 청렴한데 다만 기성정치권에 들어가 있고 이제 안철수는 그게 융화가 덜 돼가지고 아직 기성정치권에 안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한테 올 수 있는 서로 합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여야는 국회의원이라는 짐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통령 되고 나서 국회의원을 내가 정신교육 때 보낼 건데 그거 들어가기가 곤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는 자유로워요. 뭐 국회의원이 별로 없으니까. 또 당대표시고 또 당대표라도 뭐 국회의원 몇 명 있으니까 그건 뭐 큰 문제가 없는데 다른 정당들은 국회의원이 100명씩 되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 국회의원 다 내보내야 되고 월급 안 줘야 되고 무보수로 해야 되는데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더 부담스러우세요? 부담은 네. 모든 후보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여야 대선 후보는 누구나 똑같이 항상 마음속으로는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존경해야죠. 하면 국민의힘 후보가 조금 더 부담스러워. 저는 뭐 그런 건 없어요. 어느 후보든 국민의힘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후보를 사람을 나는 항상 수평상에 놓고 봅니다. 수평에. 그래서 사람을 비난하면 나를 비난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예. 우리는 수평이 있습니다. 예. 표를 더 받기 위해서 예. 하는 것도 우리는 이게 사람이 그 바탕이 선해야 되는데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후보자가 그동안 선하게 살았느냐 또 그동안에 이 사람이 세금을 얼마 냈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이 세금 낸 실적이 전혀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청렴하긴 한데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재주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대통령의 자격은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기업체에 가서 몇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되고 알겠죠? 대기업에 가서는 몇 명의 추천을 받아야 되고 중소기업에는 몇 명의 추천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교육자한테 가서는 얼마 추천을 받아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이거는 전혀 기업인들과는 세금 한번 내본 실적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국민의 가난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국민이 대통령 될 수 있지만 훌륭한 대통령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민을 가장이 사람은 좋은데 맨날 집에서 빈둥빈둥 놀아요. 가족을 못 먹여 살려. 그런 거 훌륭한 가정일까요? 인품은 훌륭한데.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는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는 가정이면 여자가 좋아하죠. 돈을 많이 벌어오니까. 그래서 도덕적이면서도 세금을 많이 내는 가정이라 해야 되겠다. 그런 재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번 대선 관련해서는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가 누가 됐는 게 내년 대선 그런 거 국민들이 좀 새로운 판가리를 원한다.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예. 이제는 불안감이 좀 있더라도 예. 이 한번 프랑스처럼 예. 마카롱이라는 예. 31살 본 사람이 참당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되어버렸잖아요. 여야를 다 제치고 정말 프랑스 같은 나라도 그런 모험을 했는데 우리도 한번 모험을 해야 된다. 아주 30년 전부터 삼삼 정책을 내놓고 나온 이 허경영이 한번 세금도 많이 내고 돈 버는 재주도 있는 이런 사람 한번 뽑아서 경제부터 한번 해결해 보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나이도 젊고 그런데 지금 총재님은 좀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근데 나는 예. 사실은 나이는 있지만 예. 마음은 내가 일하는거나 모든 거 보면 내가 발차기 하는 거 봤죠? 이준석 대표보다 더 젊죠. 날력이 다잖아요. 공중부양도 보여주고 발차기 하는 거 보세요. 또 음악 만들어서 10대들을 열광케 하잖아. 콜미 라이나우. 요즘도 발차기 하셔요? 네. 그렇죠. 요즘. 얼마 전 며칠 전에도 요새 했죠. 그 영상 나간 거 좀 한번 보여줘. 최근에는. 그 일로 보내드려. 발차기. 일부러 웃긴다라고 머리를 찰 때도 있지. 해봐도 돼요? 완전 좋죠. 그리고 지금 공약 해볼 수 있죠. 근데 인터뷰 하고 나서. 예. 내년 대선이 지금 얼마 안 남은 상황이고 이 말씀 혹시 국민들한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죠? 네,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 후보 유세 기간에 서로 견주어 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살아온 그 바탕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찍는 거니까 이미 선거는 끝났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제품을 백화점에서 살 때 그 제품 당장 보기 좋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 제품이 친환경이냐, 어디서 농사 지은 거냐, 어디서 온 거냐, 이미 그 제품의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대통령 선거는 진열장이야. 선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 이미 그 사람들이 살아온 검찰총장이 윤석열 씨가 살아온 그 길이 공무원으로서 훌륭한 길이고 우리 이재명 도지사가 살아온 길이 그게 훌륭한 길이고 또 허경영 씨가 살아온 길이 어떤 길인가 서로 봐서 우리나라의 어떤 지도자가 이런 위기에 대응하기 좋겠는가 국민이 판단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이게 대선 후보들 TV 토론이 그 예상 득표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함께 토론하실 기회가 나는 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TV 토론이 오면 나는 상대방 후보에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저 어떤 현실 정치고 안에서 큰 당 후보들끼리만 항상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나를 빼버리죠. 해서 근데 이번에는 못 빼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5% 이상 지지가 올라가서 예. 추석 지고 나면 6개월이 남았으니까 5% 이상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그들 앉잖아요. 그러면 그 TV 토론을 한 이후부터 제 지지율이 이제 고공행진을 해서 아주 이런 곡선으로 나는 올라갈 거라고 봐요. 저희 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윤석열 후보도 있지만 홍준표 후보도 꽤 지금 골든 크로스 나고 막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재명 지사, 윤석열 후보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 분들하고 만약에 그렇게 지금 이 자리가 그렇게 함께 있다면 어떤 말씀을 각각 나는 그 사람들 장점만 이야기하고 예. 내 공약만 이야기하고 끝입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판단하게 하겠죠. 나는 그 사람들에게 난처한 질문하지 않아요. 당신 이런 일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 근데 그렇게 훌륭하신 한편으로는 이제 양보해 주실 마음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한 가정에 아들이 서희가 나온 거죠. 그럼 아들들이 나와서 부모를 서로 모시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 우리 집안에. 그러니까 이거를 형제지간에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도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나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두 번 딱 질문합니다. 딱 질문은 두 번 인간에게 해요. 아담아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첫 번째 질문해요. 나중에 두 번째는 가인이 동생을 죽여 아벨.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인아 아벨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 그러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질문하는 것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 명령이에요. 살인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전부 이제 명령만 있는데 제가 이런 하나의 성경을 예를 들고 불교나 모든 경전들은 그 신이 인간에게 질문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꼭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원초적으로 국민을 잘 살게 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형제지간에 동생을 죽인다. 그 동생을 죽이는 대통령 후보가 서로 상대방 약점을 이야기하는 건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서로 국민이라는 부모를 모시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서로 형님이 하시겠어요? 제가 하시겠어요? 제가 장점이 좀 많은데요.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생적으로 안 돼.
형은 안 돼. 이러면 그게 형제 싸움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나 이 종교들도 보면은 그 형제가 싸우는 걸 신이 가장 싫어합니다. 신이. 대통합의 대통합. 말씀을 그래서 나는 웃으면서 대통령 후보 TV 토론 지난번에 시장 나갔을 때 3등을 했지만은 그 군소부 토론에 내가 나갔죠. 나가서 그 군소부들 칭찬하다가 5분이 가버렸어요. 그리고 내 선대는 조금밖에 못했어요. 그럼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의 용기를 주고 우리가 군소부들 말 들어보고 많이 배웠다. 여러분들이 우리 정치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그런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러고 끝냈는데 다음 여야 후보 마주 앉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내가 뭐 대통령 대해서 나는 뭐 그런 자리를 탐냅니다. 일체 그런 거 없습니다. 아주 웃으면서 서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걸 존경해줘야 돼요. 이를 그 자녀가 보고 있다는 거. 그 어머니가 그 후보의 부모가 보고 있어요. 그럼 내가 그 부모한테 칭찬을 들어야지. 저런 나쁜 놈이 내 아들을 갖다 비난하다. 이러면 되겠어요? 안 합니다. 절대 나는 우리 국민들이 고쳐야 될 점은 사촌이 땅 사면 배합하는 거. 고쳐야 돼요. 나는 대통령에 자신도 있고 뭐 그냥 웃으면서 해도 당선될 수가 있지만 오히려 그분들하고는 절대 화해 아주 재밌게 TV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이 참 안 늙으신다고. 응? 안 늙으신다고. 늙지 않으신다고. 어떻게? 늙지 않아요. 젊어 보이신다. 이렇게 뭐 건강 관리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외모 관리 같은 거 따로 하시나요? 다른 하는 건 없죠. 나는 그런 건 없는데 마음이 모든 사람을 보면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일단 그 그늘진 곳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좋게 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을 보면 에너지를 받아요. 사람을 보면 사람을 보고 즐거워하고 만나는 걸 좋아하고 지금 대학교가 비대면 교육을 하잖아요. 대학교 들어간 지가 2년 됐는데 자기 반 애들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학 들어간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대학 3년 동안을 서로 만나는 일이 별로 없이 그냥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얼굴을 만나고 만나는 데서 굉장한 걸 우리가 유대감을 배우거든. 그 요새 대학생들은 대학교 들어간 지가 2년 됐는데도 자기들 애들끼리 이 대면이 없으니까 굉장히 불행한 교육을 받고 있죠. 그러나 장점은 또 뭡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Z세대들의 특징은 낳기는 엄마가 낳고 키우기는 유튜버가 키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말을 안 들어요. 유튜브에서 나오는 게 그 사람들의 교육이야. 이런 것처럼 내가 국민을 바라보는 그 눈이 항상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게 얼굴이 늙지 않는데 무슨 특징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언제 일어나셔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생활하시고 언제 잠드시는지 그런 한 일과 그런 거는 좀 비밀이 있죠. 저는 새벽에 한 5시 일어나는데 잘 때는 2시쯤 자고 그리고 뭐 잘 자는 건 한 2-3시간 자겠죠. 근데 여러분처럼 수면을 안 하고 나는 비렘 수면을 해요. 여러분들은 렘 수면을 하잖아. 여러분은 렘 수면을 하니까 인간들은 지능이 100이기 때문에 렘 수면을 해요. 그러나 지능이 저 같은 경우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지능이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이기 때문에 렘 수면을 안 해요. 비렘 수면. 그냥 눈만 감았다 일어나면 잠을 다 자는 거예요. 그런 식이죠. 지지율을 저를 거기다 넣질 않아요. 만약에 들어가신다면 지지율 몇 퍼센트 정도? 내가 거기 들어간다면 20%는 되죠. 지금 들어가도 20%는 나올 거예요. 어차피 호경영 그거 넣어주지 않으니까. 왜 안 아니 넣어준다고? 나는 우리 기자님도 내가 그거 들어가면 한 20% 된다고 볼 거예요. 나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처음에는 지지율이 낮다가 올라가는 게 재밌어요. 그게 뭐 드라마를 보는 것 같잖아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나는 대통령 출마도 국회에서 안 하고 행정단선에 했듯이 드라마틱한 걸 좋아해요. 드라마틱. 그러니까 이도령이가 뭐 거지 옷을 입고 나타났다가 오자 출두하듯이 뭐 그렇게 막판에 올라가는 거.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재밌는 선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이제 1억 받았구나. 이제 우리 가족 5명 5억 들어오는구나. 이제 매월 150만 원. 이제 괜찮네. 이렇게 마음이 확 놓여요.